종합 토론 시간이고요. 제가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지정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장의 역할을 맡게 되어서 세 분 선생님 글을 사전에 읽어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따로 질문을 드릴 텐데 순서를 좀 바꾸어서 혹시 비대면으로 대회를 쓴다 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가까운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시 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혹시 플로에서 그 주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하세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혹시 이 진행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겼다면 이따가 끝난 뒤에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일주제를 발표하신 우리 오현경 박사님, 제가 이제 자연 생태계 저희들은 이제 문과 출신인데다 이게 굉장히 그게 생소했어요.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읽자마자 닥친 어려움이 관속식물과 기대종이라는 용어가 처음 튀어나와서 감을 잡았는데 감을 잡고 있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속식물하고 기대종에 관한 내용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당첨을 오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짧게 이런 용어의 뜻으로 썼다 한 것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는 자료에는 관속식물이 있었나요? 요 자료집에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크게 광의적으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끼 아시죠? 이끼와 고사리도 있고 이끼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을 피는 식물들이 있는데 이 중에 광의적으로는 이끼도 식물에 포함이 되지만 보통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관, 그러니까 물길이 있고 영양분 길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있는데 요게 있으면 고사리나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끼들은 이러한 유관, 이런 뭡니까 물길이나 양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적으로는 식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거나 고사리부터는 유관속 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깃대종 말씀하셨는데 깃대니까 어떤 우산 형태겠죠. 마이크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숨이 찹니다. 그러니까 우산 형태의 가장 위쪽에 있는 꼭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생물을 깃대종이라고 표현하고 이 깃대종은 법정 보종이나 희귀식물 이런 애들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이러한 식물 친숙하고 이러한 동물 식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지금 아까 이 소장님도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준비된 말씀 다 못 오신 것 같은데 논문을 읽어보니까 외래식물과 귀화식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요 같이 쓰기도 하는데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외래식물은 사람이 가지고 들어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이든 아니면 다른 작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딸려 들어온 애들이죠. 근데 사람에 의해서 뭔가 키워지는 식물들을 통틀어서 총칭이 외래식물이라면 귀화식물은 의도적이 아니라 비의도적입니다. 어떠한 작물, 어떠한 요약을 통해서 스스로 귀화, 몰래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식물들, 요게 귀화식물이죠. 어찌 보면 외래식물 안에 귀화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외래 식물 이런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위해 식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왜 사람을 기준으로 하냐? 같은 생태계 기준에서 뭡니까? 지금은 생태계 교환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예, 배틀된 것 같습니다. 생태계 피해를 주는 게 오히려 이익보다 지금 많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꺼번에 가시 막 잘 아시죠? 요거 퇴치하는 거, 뭐 생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베스나 블루길, 요즘에 많은 뭡니까 그 애완용 거북들 이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난초라는 그 내장사가 지금 특정 식물 중에 양난초라는 참 저는 생소한 접했는데 이게 감상 가치가 뛰어나서 채취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되는 걸 무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전 방안이나 이런 것은 그 논문에 연기가 안 된 것 같아서 있을까요? 예, 뭐 논문은 아무래도 좀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쓰다 보니까 양난초의 개체나 자생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을 한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아까 기대적으로 진노랑 상사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내장 상사라고 불리는 백약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양난초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4월 등에 꽃이 피우는데 뭐랄까요, 이 꽃 피는 모습이 막 뭡니까 봄을 세심하는 그 치마를 입은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낙네라고 할까 그런 모습이 띄고 있거든요. 너무나 예쁜데 얘도 야생나이다 보니까 이적인 훼손도 있지만 워낙 수림 밑에 지면에 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자연적인 그런 위협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장산에 과거에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개체가 많이 준 걸 제가 한 10년 가량 좀 보고 있고요. 이 난초는 뭔가 복원이나 뭡니까 예를 들어 보존 측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지 내 그러니까 이걸 뭐 최종해서 다른 지역에서 증식하거나 이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 내에 있는 개체나 자생지를 보존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교차 토론이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오혜경 소장님께 질문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자연 생태 환경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장산 국립공원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백암지구, 하나는 내장산 지구인데 백암지구보다 내장산 지구가 좀 넓이가 커요. 근데 생태환경 전문가로서 왜 내장산 국립공원이라고 했을까? 생태환경적으로 보면은 내장산 지구가 중요시 여긴 건 아닐까? 이렇게 전문가로서 어느 쪽이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고향이 정읍입니다. 지금도 아버님, 어머님 좀 정읍에 사시는데 장성을 가면 백양사를 가면 이런 질문을 최근에 받았어요. 그리고 장성은요, 슬로시티 그것도 있지만 왜 내장산 국립공원이냐? 백암산, 백양산 국립공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 있습니다. 이슈화되고 있죠. 글쎄요, 1971년 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지정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국립공원이 환경부 소속이지만 과거에는 내무부에 있을 때도 있고 뭡니까 국토건설부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서로 이걸 뭡니까 이런 조직을 갖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최근 들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많이 키워가는 그런 뭡니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식물 쪽, 동물 쪽, 생태 환경 측면에서 질문하셨으니까 오히려 백암사보다 백양사가 좀 더 낫다. 왜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뭡니까 기후적인 거 아니면 얘네들의 분포적으로 보면 백암사는 온대 남부라고 해서 난대 수종들이 많이 얘들이 올라와 뭡니까 야생을 합니다. 근데 내장산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식물도 내려오고 위쪽에 있는 식물도 올라오는 그런 교두 역할을 하거든요. 식물의 차이는 많지 않지만 오히려 식물 종수는 이걸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내장산만 몇 종이 나오고
대감상 묘종단 따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20년 가량 조사해본 결과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장산이요. 네, 내장산이요. 집이 여기다 보니까. 되겠습니다. 김광식 교수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이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문의하는 데서.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주 그 명쾌하게 세 분 스님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타 스님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가 잘 되는데 이 앞선 스님들의 그 업적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항명산사의 내장 선언 규칙이 있잖아요. 내장 선언 규칙. 9개 중에 지금 그 5조만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5조만. 근데 이게 선언 규칙이 나오는 시기가 그 논문을 보니까 1928년인가요? 네, 이 시기에 나온 건데 이 5조가 특별히 누락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항명산사의 이 선언 규칙이 만들어진 시기가 일제강점기니까 스님의 신보로서 민족 보수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5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걸 외부에 알릴 때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5조의 조항을 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누락된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이 추정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여기를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규칙의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규칙이 이제 누락이 돼서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백학명 스님의 이제 선동불교 관련 논문 쓴 학자가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응답과 이유를 밝힌 학자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제 생각은 추정 생각은 아마 그 이제 그 파괴 관련 스님들 결혼에 관련된 그런 파괴에 관련된 내용이 뭐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여기 알려지면 파장과 비판이 심하니까 뭐 생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만 하지 그 확정적으로라든가 이렇게 추정을 저도 하기는 어렵고 다른 학자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현재는. 네. 그 이분이 이제 선동불교의 주창자이고 몸소 실천을 하신 분인데 그 내장사 입구에 그 황무지를 개발했다고는 내용이 나오죠. 수십 도라를 개최를 했다. 일종의 이제 사하촌인데 이게 그 사하촌이 예를 들어서 개신교의 신앙촌이나 천주교의 교우촌, 보천교 같으면은 이제 경제공동체 이런 거하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하촌은? 근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 궁리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게 공동체 어떤 이제 다른 이제 뭐 유사 종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 그 나오는 뭐 그런 공동체 개념까지는 저는 가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한 이제 뭐 같이 한 것은 나오지만 그 공동체 다른 유사 종교의 공동체 어떤 뭐 수준과 그런 격상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 단정하기 어렵지만. 네. 그러시면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안우상 박사가 과연 정업이시니까 이제 김 교수님 아시는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그 내장사 입구의 황무지가 지금 어디쯤일 것 같아요? 사하촌이라고 하는 형성됐다고 하는 곳이 어디쯤에? 네, 아시는 두 분 중에 아시는 분? 저는 뭐 그런 그 추정과 그 위치는 단정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혹시 안 박사 알고 계시면? 사실은 아까 이제 항명스님과 같이 선농일치를 했다. 주체는 분명히 내장사라는 사찰이지만은 내장사의 땅을 벌어먹는 농민들이 합류를 했어요. 그러지 그 보천교나 뭐 천주교나 개신교 어떤 특정한 종교 공동체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절당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랬던 거지. 그게 뭐 저 어떤 불교적 신앙 운동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계곡 안쪽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계곡 말씀하시는 예예 내장산 바로 밑에 그 뭐죠 주차장 있는 곳까지 예. 그리고 심지어 그곳까지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또는 그 막걸리집이 있었고 근데 이제 70년대가 80년대에 그 철거를 했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안쪽까지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김광식 교수님 마지막에 결론에서 제안한 내용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안한 내용은 참 제가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이 성보박물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까 그런 스님들의 분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있겠죠. 또 농사와 참선을 겸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거. 지금 제가 알기로 장성 백양사가 템플스테이로 아주 정부에서 인정한 사찰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운영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사도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선각 유명한 대스님들의 사상, 불교 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불교대학의 운영도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호상 선생님 내장사 유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헷갈려요.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분명히 내장산에는 두 개의 절이 있었던 건 확실한데 내장사와 영은사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병련암이라고 하는 내장사로도 불리는 병련암이 영은사의 부속 암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암자가 있을 법한 그런 것이고 아까 그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후대로 가면서 이 병련암이 내장사가 되고 영은사 대웅전이 내장사의 부속 사찰로 인식이 사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은 내장산에는 영은사와 내장사가 있었어요. 같은 절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치를 비정하자면 영은사는 지금의 내장사였고 내장사는 지금의 고내장 병련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혼칭이 되는 거죠. 혼칭이 되다가 1920년 학령 스님이 오셔서 불사를 하면서 지금의 병련암 자리가 공식적으로 내장사였어요. 총독부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장사였고 그러면 지금의 내장사 대웅전이 있는 곳을 영은암 부속 사찰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부속 사찰로. 그러니까 이제 학명 스님이 여기가 옛날에 내장사였으니까 나는 내장사라고 할 거야. 영은사는 지금 대웅전 하나만 남아 있으니까 또 그냥 내장사 부속 사찰로. 그러나 일반인들은 또 혼칭을 했어요. 계속 혼칭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아까 매복 스님이 지금 내장사 대웅전 자리에다가 대웅전을 지으면서 그곳을 내장사라고 처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옛날 고지도를 보면은 이 내장산 조선기의 지도를 보면은 내장산이란 그 산 이름이 나와요. 항상 고지도에. 그러지 백암산은 잘 안 나옵니다. 백암산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내장산 국립공원은 어찌 보면은 예로부터 이쪽 지형, 그때는 뭐 전라남북도 없었으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명산이 내장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지도에 내장산이라는 말은 그 단어는 끊임없이 빠짐없이 나왔고 그리고 그 후세에 70년대, 80년대에 국립공원을 지정을 할 때
내장산 국립공원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아니 우리 안우상 박사님 그 앞에서 내장사 그 승도 평난 사건 저 실록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지금 그 평난 사건의 그 배경을 아까 도척죄를 설명하면서 그 내장사 그 소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억불 숭유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기는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억불 숭유라고 보기에는 그게 특히 이제 그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철거가 아닌 소각을 결정하게 되는 배경이 이제 그 종종 실록에 나오죠. 농번기철에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차라리 소각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척죄에 대해서 승려가 증가하게 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적질을 해서 이게 이제 저를 없애게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사건들이 소각한 뒤에 내장사의 승려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도적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억불 숭유 정책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전혀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억불 정책을 하나로서 토척죄라는 게 승려증을 발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승려 수를 줄여야 돼요. 억불 정책을. 그런데 이제 중종 때 와서 그것을 이제 승려들 토목공사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그때 승려가 되고 싶은데 도척을 안 주는 거예요. 이미 머리 깎고 승복은 입었는데 도척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도척. 그런데 토목공사에 참여하면은 도척을 남발해요.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 이 승려 수가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승려들이 기거하는 사원 경제가 엉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도척을 주니까 토목공사에 참여만 하면 도척을 주니까 승려들이 질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승려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승려들이 밖에 나가서 비행을 저지르고 일탈을 했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선 발표자 교차 토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안우상 선생님께 이제 흥미롭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 분야 이제 공부하는 학자니까 뭐 이런 기회 하나만 질문 같이 이제 고민할 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그 내장사, 여원사, 뭐 혼용도 되고 병용도 되고 이제 그러다가 뭐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여원사는 이름도 없어지고 이제 사찰도 없어지고 이제 내장사로 고착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 왔는데 하나 질문은 이제 이거 하여간에 이제 이걸 추정을 하려고 자료도 많이 찾고 비정과 이제 비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흥미로운데 하나 이제 질문은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38년에 매곡 스님이 이제 현 내장사 대웅전 자리에 대웅전을 새롭게 불러서 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현 내장사 대웅전 자리 그 터가 내장사 뭐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본부다 근거지다 이렇게 이제 불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은 그러면 늘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것은 그 당시나 현재나 공식적인 기록, 공식적인 관청, 관공서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불렀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우리가 나라를 뺏겼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본을 받은 나라를 뺏겼는데 1911년도에 불교를 관리 통치하기 위해서 사찰령을 세웠단 말이죠. 사찰령. 그리고 사찰령 체제에서 일본 놈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내장사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11년부터 37년까지 15년 동안 어떻게 불렸느냐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시는 백양사 말사였기 때문에 백양사
사법에 이 내장사가 어떻게 기재 표현됐는가를 찾아내야겠다, 보고 얘기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제안을 드리고, 나도 이제 배경에서 본말사 사법을 원본을 보지 못했는데 도서관이고 어디가 한번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1928년도에 요즘 말하면 종단, 일본놈들이 이제 총독부에서 이제 관리하지만 우리 조선 사람, 조선 스님들이 불교를 관리하는 약간 죽은 종단이 교무원이 있어요. 지금 총무원이라는데 그 당시 교무원에서 만들어낸 전국의 사찰을 관리하는 일람표가 있습니다. 일람표가 백양사가 본사다. 백양사 말사는 어디 사찰이다. 뭐 법주사가 본사다. 말사는 어디 이렇게 이제 약간 한 30페이지짜리 얄팍한 일람표에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백양사 말사가 내장사라고 나오거든요. 내장사라고 28년대 벌써.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제안은 오늘 고생하고 여러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흔적과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제 미운하거나 관공서와 국가 공식 기록이 중요하고 고려가 돼야 된다. 일본놈 시대 때 일본놈들이 그 기록과 그걸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저 11년도에 그 배양사 사법을 좀 확인도 하시고. 내가 말한 28년도 조선군 일람표도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공공기록, 준 공공기록을 좀 참조 유의를 해도 좋겠다. 지금 이 말씀드립니다. 볼자가 다 나왔으니까. 아까 백왕영 스님이 1920년대에 지금은 병련암 자리에다가 불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항영스님이 남긴 기록에는 병련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초선 충북도 관보에 보면은 인사이동에 관한 게 있거든요. 그때는 내장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병련암 자리에서 내장사라는 사명이 통용이 되었어요. 초선 충북도 관보에 보면은. 근데 지금의 내장사 그 대웅전 자리에다가 군부를 세우고 내장사라고 하는 것은 1938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백양사 사법은 안 봤는데 조선 총독부 간보에 보면은 주지 인사이동을 다 명기를 기록을 해놔요.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항명스님이 20년대 후반에 20년대에 항명스님이 병련사라고 했는데 그 병련사는 내장사로 나와요. 이름이. 그러면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일단 지금 시간이 좀 일러서 저녁 안 주지요? 저녁 하시고 가면은 같이 할 수 있고. 아니 이제 혹시 이제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사석에서 저기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로에서 그 질문하신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약술대 전체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는 일 어디서 오셨는지. 네, 서울에서 온 박주형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 우리 박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재영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장산의 역사문화 자원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김재영 박사님 그 발제 강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빨치산 토벌 전쟁 와중에 공비 토벌만 해도 버거운 상황에서 전라남북도 그리고 지리산 일대에 산재한 천명 고찰과 국보급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고 차이력 경무관님의 문화사랑 정신을 본받고자 내장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광장 안에 추모 형상도 건립됐고 경찰 공무원 최초로 문화훈장이 수여된 바 있습니다. 정옥과 인연이 깊으시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 천년고찰과 문화재를 지키고자 애쓰신 차이력 경무관님의 문화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까 김재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과 내장사의 문화자원 활용 방안과 연계해서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와 있죠. 저기 PPT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차이력 경무관만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경찰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앞에서 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파리산 토벌과 관련해서 받은 훈장, 무공 훈장 포함해서 전체가 뭐 11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의 정신을 개선한다면 아까 활용방안에서는 이제 그 김현 관계상 다 언급을 할 수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요. 지금 내장사, 그 아까 파리산 토벌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내장사, 또 그다음에 칠보 수력발전소, 그 주변에 있던 2,500명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옥동면에 갈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만 작전을 뺐던 거. 뭐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경찰관들의 호국 전적지 코스를 개발해서 답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 평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5명의 병력으로 2,500명의 빨치산을 물리쳤다는 것은 이건 한국 전사에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방송에 나갔던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 이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은종문입니다.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김재영 박사님이 주장하신 그 의견에 많은 그 동감을 하면서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세계적인 그 순례길이 있답니다. 그걸 그 2조 7로 그 이해하는 길로 그 개발을 하는 과정이 개발하면 좋겠고 또 그것이 이제 그 테마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전봉준 그 동학혁명 군이 전주성을 입성하는 그 복장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길을 이렇게 그 개발할 수도 있겠고 저는 그 길을 오랫동안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산해면에 우연히 근무하다 보니까 산해면에서 이렇게 칠보로 건너오는 길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이 경치가 좋기 때문에 전 세계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 걸어가다가 피곤할 때 좀 들고 카페가 있답니다. 카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산해면하고 칠보가 경주 같은 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최초 그 유역 변경식 발전소 있는 것만 그 유적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그 책임서 경관의 그 무공도 있고 또 산해면 갔더니 대한민국 최고 그 명당이라고 평사나간터, 뭐 군신봉조혈, 뭐 옥녀직금혈, 뭐 갈마 음수형. 지금 유성엽 시장이 태어난 데가 갈마 음수형이랍니다. 그 집 동네가 거기서만 태어났어도 시장을 한 번 오고 네 번이 했는데 이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길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발해서 뭐 나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내장산 내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길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역사적인 명소로 가꿀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조선왕조 실록이 정업의 두 선비 지금의 태인 칠보죠. 이 두 선비로 인해서 그 조선 전기 역사가 보존이 되고 오늘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록길을 조성했어도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문화광장 내에 그런 기록문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뭐 구일에서 산에 뭐 칠부 내장산도 오는 것을 코스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단점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두고두고 고민할 문제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부천교회 보화문이 내장사로 이축이 됐는데요. 2012년에 소식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논문 보시면은 석주를 해서 변형을 해서 이축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축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저 논문 보니까 36년에 그 강제 경매 통해 가지고 보천교 본소 건물하고 45동 와가가 다 이제 다 강제 경매로 해서 흩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장사가 58년에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23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그 자재들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보화문이 어디에 보존이 돼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그 내장사
대웅전의 재료인 보충교 부화문 자재가 부안에 어느 집에 보관돼 있었죠. 네, 부안. 보관돼 있다가 그 자재를 가져다가 58년에 짓기 시작해서 59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자재를. 부안에 이제 그 김상기 네. 부안 측에 아주 갑부가 있었는데 김상기 씨라고 그분이 그 매입한 걸 다시 대장사에서 이제 다시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때 그 아까 저 잠깐 논문에 나왔죠. 다천 최원걸 스님이 당시 뭐 쌀 뭐 몇 가마 얼마를 주고 이렇게 매입해서 이축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뭐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학술대 정의를 종합토론 보도를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장시간 불편한 의자에서 학술대 끝날 때까지 종합토론까지 참석해 주신 클로기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문화원장님 비롯한 주관하신 선생님들 사무국장님 학예사 선생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좀 부족하지만 이걸로 내장사 학술대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